네, 저희 블록체인 나우 1부에서는 스튜데이 이승익 편집국장님 모시고 국내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게요. 여자들은 보통 그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머리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남자들은 그냥 더우면 자릅니다. 네. 네. 최근에 업비트가 거래소 최초로 드디어 사업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가상 자산 사업자죠. 그 특급법에 따라서 9월 24일까지 이 가상 사업자 신고를 다 완료를 해야 되고 네. 여기서부터 신고가 되면 90일 이내에 금융당국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자면 네. 업비트가 가장 결승점에 이제 근접하게 된 거죠. 아직 결승점을 통과한 것은 아니고요. 네. 결승점에 이제 근접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업계가 상당히 더 초긴장 상태에 더 이제 긴장하게 이르게 된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업비트와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상반기에 같이 이제 프로그램 람다 256과 해서 네.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 결렬이 되고 하면서 네. 내심 속내들은 그런 그 가상 자산 사업자 거래소들이 업비트에 많이 좀 기대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근데 업비트는 담합의 이유로 그 카르텔에서 탈퇴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상당히 멘붕들이 왔죠. 네. 그런 과정에서 업비트가 자체적으로 보유했던 기술과 K뱅크 은행과의 그 협업으로 인해서 네.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특근법. 이게 다른 거래소들의 마음을 또 촉진시키는 네. 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태세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그 가상 특근법에서 규정하는 가상 자산 사업자의 그 신고의 그 두 가지 큰 축을 보면 네.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즉 ISMS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네. 계정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보호 관리 체계는 뭐냐면 자금 세탁, 범죄 자금으로 유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다음에 그 오류 송금이라든가 아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의 네.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ISMS인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실명 확인 입출금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도 있겠지만 네. 세금 문제 네. 누가 얼만큼 벌었는지 여기에 네. 대해서 향후에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또 직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네. 허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업비트가 먼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탁 시작을 하면서 이제 뒤에 거래소들도 좀 더 발빠르게 쫓아와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 요건을 끝끝내 갖추지 못하는 거래소들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또 고스란히 전가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나 대안이 마련된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투자자 보호라는 그 명분이 네.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들을 금융당국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의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그 심사를 대폭 완화한다면 향후에 더 네. 큰 눈덩이 같은 사태들이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가서 자산 사업자들이 디폴트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엔 그때는 그야말로 금융당국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여기에 맞는 그 제도를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금융당국의 취지인데 이것이 가장 근접한 모델은 바로 그 한국증권거래소예요. 네. 네.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몇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고객들 간의 증권사들 간의 거래와 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완벽한 이제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증권거래소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면 그냥 그야말로 우리는 그 거래만 하는 단순한 기능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돈을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하고 그런 기능만 알고 있는데 증권거래소 같은 사례를 우리가 자세히 해부를 해보면 네. 첫 번째, 증권거래소는 고객의 자금을 직접 받지가 않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있죠. 증권사들이 고객의 그 자금을 투자를 받고 네. 수신 기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증권거래소는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를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의 돈을 직접 받고 네. 증권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중개를 하고 이 모든 기능들을 다 하나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고객 자금을 유치하면서 분리가 돼 있죠. 그다음에 또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 예탁원이 또 별도로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증권 거래 매매를 할 수 있는 코스콤이라는 증권 매매 시스템 별도 회사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안전한 서로 네. 견제를 하고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네. 거래, 매매, 수탁 뭐 모든 기능들을 다 한 곳에서 한다 보면 여기서 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뭐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가장 넘기기 힘든 건 역시 은행과의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은행과의 관계,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암호화폐가 지금 앞으로의 계속 대세고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또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사고가 많이 터져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또 정부가 다 일일이 다 책임을 지려다 보면 상당히 많은 정치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다 은행들한테 이제 다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으로 뭐 자금 세탁, 뭐 범죄 자금이 유입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거래소들이 디폴트 부도가 된다든가, 네. 아니면 그 암호화폐 재단들이 디폴트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 너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심사를 해라. 네. 그리고 은행들이 그걸 확인하고 계좌를 열어줘라.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도한 책임이 부과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의 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익이 상당히 네. 미비하거든요. 의무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왜 이 암호화폐 사업자들 계정을 열어줘야 돼. 이런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농협은행, NH죠. 네. 신한은행들이 상당히 지금 보수적인 태도로 자세를 모두를 바꿨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기존에 거래를 해왔던 빗썸이라든가 코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래소들이 상당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네. 상태죠. 네. 네, 국내 거래소도 참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한편 또 해외에서는 이 페이팔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올해 초에는 페이팔이 이니셔티브 Q라는 자체적인 코인을 발행해서 리워드 개념으로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페이팔이 이제 벌써 미국을 넘어서 영국까지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에 참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합니다. 페이팔의 가장 그 독보적인 기술은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사의 계정으로 네, 거래를 할 수 인앱 있게. 결제를 바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파장력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요. 영국에서 이제 미국을 건너서 영국에서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큰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네. 머지않아 국내에도 상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내에도 상륙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네. 어떻게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지. 네, 그 2020년 미국 시장에 첫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산 신탁 회사죠. 팍소스와 제휴를 해서 네. 이제 본격적인 자사의 결제라든가 모든 걸 간소화시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불고 올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이 또 상당히 또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페이팔의 이런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우리 네. 업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국내 이제 증권상으로 또 저희가 눈을 돌려보면은 이 상장 법인들의 무더기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일단 잠깐 자료화면 그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기 보고서 일단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상장이 되면 1년 동안 회계 감사를 받아요. 네. 그럼 1년 동안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올바로 이 회사가 자금과 관련된 회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올바른 경영을 했는지, 투명한 경영을 했는지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반기 보고서는 1년 중에서 온기 중에서 딱 반년치만 일단 먼저 보는 네. 전반전 후반전이 있으면 먼저 전반전만 먼저 의견을 내는 반기 네, 보고서라고 하는데 네. 올해 유독 많이 반기 보고서에서 사상 네. 초유의
사태들이 소유의. 발생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상장 기업들이 네. 반기 의견에서 부적절, 의견 거절, 네. 미제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법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첫 번째로 그 AI비트, 포티스, 네. 좋은 사람들. 네.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 그 제임스 딘 의류 사업 있죠? 예전에 네, 네, 주병진 네. 씨가 네. 창업했던 네. 제이웨이, 아리온, 이노와이즈, 네. 테라셈, CNT85, UCI, 에코마이스터, 명성 TNS, HNT, 소리바다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소리바다가 네, 여기까지 왔나요? 예. 그동안 음원 사업이 상당히 이제 그 레도션이 되면서 네. 그렇죠. 소리바다가 많이 상당히 이제 기존의 네. 이제 변화를 혁신을 가다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멜론이라든가 유수의 음원 사업자들한테 많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어요. 맞습니다. 네. 혹시 은주 씨는 소리바다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소리바다가 사실 그때 당시에 토렌트 사이트로 맞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리바다에서 또 자체 이렇게 음향 플레이어라고 네. 하죠. 파도라는 것도 네. 만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혹시 그럼 도현 씨는 벅스뮤직은 아시죠? 당연하죠. 네. 양대 축이었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거기도 토렌트 사이트였고요. 네. 초반에는. 네. 은주 씨와 제가 나이 차이가 네. 3살 차이밖에 근데 이게 안 나이 나는데. 차이가 아니고 제가 계속 해외에 살아서 중국은 그게 다 막혀 있거든요. 아. 중국에서 하셨어요, 그때? 네. 아, 진짜요? 네, 저 2000년도는 오. 다 중국에 있어가지고. 오. 네, 제가 뭐 그런 토렌트는 모르지만 비트 토렌트는 압니다. 네, 최근에 또 떡상하고 있는데요. 네,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원, 유테크, 샘코, 코너스톤 네트워크스, 레드로바, 한국 코퍼레이션, GTG 웰리스 반기 보고서 그 의견 거절 받았고요. BDI, 진화인 제약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리스트업이 됐네요. 지난주에 네. 상당히 아비규환이었어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상당히 종합주가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네. 이런 와중에 또 반기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의견 거절이 나오면요 그날은 무조건 한가를 가요 거의. 그 다음 날도 한 20% 빠지다 보니까 네. 이틀 사이에 정확히 반토막 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네. 출연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지금 사실 그 아예 타이틀에 써져 있었는데 네. 상장 폐지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면 여기에 이제 수익을 넣었던 투자자들은 당연히 뭐 거의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그 그 투자 자본금이. 우리가 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상장 폐지예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상장 폐지라는 것은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네. 거래소에서 빼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네. 방패.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네, 그 거래소에서 방을 빼다 보면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네. 어디에 팔 곳이 없어요. 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그게 네, 네.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 의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옹기 때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 폐지로 바로 이제 꼬린이 됩니다. 네. 심사를 받아야 돼요, 네. 다시. 하지만 다행인 것은 반기 때는 이제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일단 반기 때는 의견 거절을 주더라도 네. 기회를 줍니다. 남은 반기 동안은 열심히 해서 의견 적정을 받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너무 바로 반기 때 아웃을 시켜버리면 너무 많은 또 투자자들이 피해가 산출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던 기업들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이 이제 줄을 잇게 되죠. 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남은 6개월 동안 적정을 받기가 또 쉽지가 그쵸.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피난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재밌는 것이 바로 로또가 나와요. 오, 이 반기 의견 거절을 받았던 기업들 물론 상당수는 네, 의견 거절을 받아서 옮기 때 상장 폐지되는 확률이 높지만 네. 만약에 옮기 때 적정을 또 받는다. 남은 하반기에 말로는 쓴다. 그러면 또 줄 상한가를 갑니다. 오. 이 중에서 옥석이 또 잘 구분하시면 네. 좋은 또 주식 투자, 재밌는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이 말 들으니까 또 최근 한때 업비트에서 이유 종목으로 지역됐던 종목들이 갑자기 그 펌핑이 오면서 사람들이 몰렸던 그런 양상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네. 이 또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3월을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전에 시그널이 미리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이 관리 종목제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관리 종목 제도는 이제 이 회사가 그 방을 빼기 직전까지 왔다라는 제도적으로 네. 만들어놔요. 곧바로 멀쩡한 그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지가 않거든요. 미리 중간중간에 약간, 네. 투자자들한테
그 알리는 차원에서 네. 제도를 중간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투자 환기 종목 제도라는 것이 있고 네. 관리 종목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네. 관리 종목 제도로 되면 이제 남은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수명이 네. 여기서 정말 극약 처방을 해서 네.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라는 의미의 관리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년 연속 적자가 났다. 네. 그럼 상장 폐지가 돼요. 다만 5년 연속. 4년 연속까지 왔을 때 1년 네. 남겨놓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어. 1년 동안은 이 회사가 이제 남은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관리 종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 관리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많아요. 이게 일단 사람으로 치면 기업도 똑같은데 일단은 저 사람의 건강 상태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사람의 건강 상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질병 사유들이 있고 뭐 불치병들이 있고 많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기업도 회계를 했을 때 방금 반기 보고서나 네. 온기 보고서의 그 회계의 투명성이 네. 검증되지 않으면 의견 거절이라는 제도로 상장 폐지가 되고요. 아니면 주요 경영진들이 경영을 잘 못해서 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횡령, 배임, 네.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대표이사 구속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재무 요건을 맞춰야 되는 충족 요건들이 있습니다. 상장이 됐을 경우 그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또 상장 폐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공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신이 투자를 해서 벌어야 될 종목에 네.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한계점이 무엇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리스크를 점검하고 들어가야 그다음부터는 버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의 주식이 상장 폐지만 안 되면요. 언젠가는 계속 장기 투자를 하면 다시 본전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네. 다만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그게 다 사전에 네.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 네. 그 외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네. 어떠한 좋은 회사의 이익 실적이 불어나는지를 보시면 네. 주식 투자 그렇게 또 어렵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또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현재 25조 6,11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 비투 규모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B2 우리가 그 최근에 뭐 작년까지 상당히 뭐 미투 열풍, 비투 열풍이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투가 약간 틀려요. 비투는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했던 비투는 미투에서 나온 미투에서 거죠. 파생된 뭐 네. 아버님이 파산을 해서 빚쟁이가 됐는데 그 네. 연예인한테 온다거나 그런 네, 것들은 네. 자신 주변 가족들의 빚이 그야말로 이제 다 밝혀지면서 네. 연예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그런 비투의 문제였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투는 그냥 단순히 빚내서 빚내서 투자한다. 네. 그래서 비투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25조 6천억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20조 규모였었는데 네. 벌써 상반기에만 6조 4천억이 늘어났어요. 네. 이게 부동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과열되는데 그 원인이 됐는데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을 담보로 아니면 주식을 매입할 때 돈을 융자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발생된 단어가 신종 용어가 생겼죠. 동학개미. 동학개미들. 예,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엄청났는데 이것이 뒷받침됐던 것들이 결국 다 은행 돈, 증권사 돈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신용융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자 여기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게 상승기에는 정말로 그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 더 가속도가 붙어서 악순환이 돼서 더 급락을 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빚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떨어지면 담보 비율을 메꿔줘야 돼요. 네. 근데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더더욱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네. 조금이라도 그 담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다 반대 매매를 하한가에 쌓아놓습니다. 금융기관이.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악순환이 돼서 주식 급락을 불러오거든요. 이러면서 깡통 계좌들이 많이 속출을 하고 심지어 한강 마포대교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만큼 이게 무서운 투자인데 네. 그 지금부터는 미국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긴축 재정,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금융권들도 이제 이런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고요. 네. 뭐 비근한 예로 부동산 쪽에서도 이미 이제 그 부동산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증권 쪽에서도 발생되는 이런 신용융자를 많이 줄여갈 거고요. 개인들도 빨리 지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되거나 크게 손해가 보지 않았으면 빨리 신용융자부터 갚아 네. 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네. 투자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게 사실상 대출 중단에 나선 일부 증권사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무조건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금리를 그 한국 중앙은행이 올리기 시작하면 네. 모든 은행, 증권사들도 관련된 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정부 입장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 풀어놨던 자금들을 다 네. 걷어들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나 혼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낮출 수가 없어요. 네. 뭐 그렇죠. 역행할 수가 없는 네, 구조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고가의 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저가의 그 돈을 빌려주면 역마진이 발생돼서 손실이 네.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신용융자들 많이 회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용을 막 끌어다 쓰다가 주가가 빠져버리면은 이 아무래도 반대 매매를 좀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반대 매매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네. 빨리 신용융자부터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이게 계속 그 미련이 남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이런 이제 하락기에서는 뭐가 오냐면 폭락장이 오거든요. 폭락장이 오면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투매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투매가 일어나면서 급락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하한가로 반대 매매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그런 스펙트 퍼폼이 오기 전까지는 네. 빨리 개인들이 빨리 정리를. 선매도 네. 포지션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네. 생각됩니다. 또 알펜시아 리조트가 KH그룹을 넘어서 지자체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요. 우선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자료 한번 사진 잠깐 보시면 이제 지난주죠. 이제 알펜시아 양도 양수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와 KH그룹의 자회사죠. KH강원개발이 양수 계약 체결식을 마쳤는데요. KH그룹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조명을 자세히 보시면 가정집에 필록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조명에. 네. 그 필록스 그룹이에요. 정부를 만들었던 회사. 네. 그 그룹이 상당히 이제 그 사세를 확장했고요. 작년부터 더더욱 그 공격적인 네. 경영을 해서 네. KH그룹이 우리 지금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 전에 네. 남산에 있는 여러분들 하얏트 호텔을 인수를 했어요. 오. 그다음에 우리 반응 되게 달라. 하얏트 호텔 여러분들 뭐 여름에 수영장 혹시 많이 가시나요? 하얏트 그리고 하얏트 태판 좋아하죠. 네. 네. 맞아요. 거기 뭐 스테이크도 유명하고 네. 특히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그 수영장을 많이 즐기곤 그렇죠. 네. 하죠. 하얏트 호텔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IHQ를 네. 또 인수를 했어요. 사이더스. 네, 사이더스였죠. 네. 그 사명이. 상당히 그 미디어 쪽에서도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알펜시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네.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사실 알펜시아 리조트가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더 이렇게 개발을 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을 못 내서 진짜 골칫덩어리다.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KH그룹이 뭐 부담을 갖는 것들을 넘어서 진짜 이게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이 알펜시아 리조트의 이런 향후 진행 방향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그 단순히 그냥 올림픽으로 너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아웃풋은 또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2018년도죠. 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 국민적으로 상당히 많은 열광이 있었는데 이게 또 너무나 그 이제 끝나고 나서 뒷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네. 졸속 행정으로 단순히 동계 올림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이라든가 운영이 네.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적자가 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고스란히 다 강원도 지자체의 그렇죠. 적자였었고 맞습니다. 이것들이 강원도 입장에서 상당히 골칫거리였었는데 네.
매각을 한다고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5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네. 5번이나 유찰되고요. 이자가 무려 그 건설 비용이 그동안 얼마가 들어갔었냐면 평창 알펜시아에 들어간 건설 비용만 하더라도 부지가 빼고요. 네. 1조 6천억, 6,300억이 들어갔어요. 이 중에서 가운데에서 빚을 낸 게 1조가 넘습니다. 네. 네. 1조에 넘는 빚을 냈고요. 그동안 강원도 개발공사는 그동안 2,500억 정도의 원금을 갚긴 했지만 이자만 무려 3,700억을 냈다고요. 3,700억 원이요? 예, 이자만요. 그래서 하루 평균 이자가 얼마냐면 4,300만 원이라 그래요. 이자가 하루에. 네. 이거 엄청난 적자죠. 하루에 맞습니다. 4,300만 원이면 네. 벌고 싶다. 예. 이게 고스란히 네. 강원도 주민들의 다 세금에서 그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동안 6,200억 규모의 이자와 원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7,700억이 남았던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을 이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매각을 냈는데 네. 12년 만이죠. 그 개장 알펜시아 리조트 개장이 12년 만이고 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에 매각을 명령했지 10년 만에 이제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네. 총 최종 그 계약 체결 대금은 7,115억 원이고요. 네. 잔금이랑 소유권 이전일은 내년 2월까지 네. 거래를 완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참 이게 하루빨리 좀 상황이 정리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넘어서 저희 하반기 M&A 시장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한샘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요즘 들어서 중견기업들이 좀 이례적으로 네. 그 M&A 시장에 많이 그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대어라고 하죠. 네, 그 대표적으로 한샘, 우리 네. 주방 키친 가구 네. 전문 업체죠. 네. 한샘이 그 나왔고요. 그 지금 계속 뜨거운 그 또 분유업계 남양유업 네, 이 두 기업이 상당히 많은 시장에 관심을 그 M&A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그 한샘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그 남양유업처럼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또 네. 세간에 한번 또 그렇죠. 떠들썩했던 적이 네. 있었고요. 최대 주주죠. 조창걸 회장께서는 특수관계인 자기 가족들 지분들까지 해서 7명의 지분 30.21%를 네. 경영권 양수도 주식으로 포함해서 팔려고 계획 중이고요. 네. 이를 지금 사려고 하는 쪽은 IMM 프라이빗 에쿼티, 그야말로 IMM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약 1조 7천억 정도 네. 거래 가격을 예상하고 있고요. 주당 가격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책정되지 않을까. 시세는 지금 한 10만 원대 하고 있는데 한 2배 네. 정도 네.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가구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또 집 꾸미기 굉장히 좀 핫한 이슈, 또 젊은 세대층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에 따른 긍정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테리어 시장은 코로나에 오히려 좀 반대 수혜를 받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한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를 했던 네. 네. 상당히 그래서 불티나게 팔렸던 그 네. 주방 가구 인테리어 업체인데, 근데 이런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자식에 대한 상속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샘 조창걸 회장의 자녀분들이 회사 경영에 그닥 그렇게 관심들이 없다고 한다는 게 그 주변 관계자들의 네. 전언이고요. 네. 우리나라 무엇보다도 상속을 물려줬을 경우에 누진세율로 상속세 누진세로 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되죠? 모르죠. 어마어마합니다. 65%를 내야 돼요. 와, 우리나라- 유지세를 65%를 낸다고요? 상속세를. 상속세로. 상속세를 그러니까 누가 상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게 OECD가 평균이 상속세가 23%인가 그렇다 그래요. 네. 네. OECD 내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속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소견을 혹시 밝혀도 네,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번 돈인데 우리 부모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제가 아직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네네.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서 상속세를 뭐 증여세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게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없는 개념인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강한 퍼센테이지를 때리는지. 상속세는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네.
있고요. 다만 이제 퍼센테이지가 현저히 퍼센트는 낮을.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추세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많이 좀 낮추려고 하는 네. 네. 또 추세들이 있고요.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네. 부가세, 양도세, 네. 증여세 뭐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뭐 이런 세금의 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네. 뭐 종류별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세율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상속세가 높다 보니까 일본처럼 3대가 4대가 하는 장수 기업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백년 기업들이. 그래서 빨리 상속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손질을 봐야 된다는 것이 세무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 네. 지금 한생 같은 경우도 이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일단 그쵸. 회사를 2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조창걸 회장이 포기한 것 같아요. 네. 남양유업도 물론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슈가 있었지만 네. 이것의 저변 중에 하나는 역시 여기도 상속세 문제거든요. 네. 네. 65% 만약에 저라면 저한테 네. 질문하신다면 네. 저는 아예 상속세를 내길 떠나서 사업을 네.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아예 피곤해, 피곤해. 네. 사업할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세금은 네.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긴 내야 되죠. 국가를 네. 운영을 해야 되는 세수기 네.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되는데 가장 세금의 원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디를 보냐면 성경 구절을 봐요. 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네. 구절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네. 하나님에게.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11조예요. 네. 네. 11조는 말 그대로 10%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10%의 세금이 여태까지 보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의 세금이 아닌가라고 또 많이 그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세금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세수가 많이 그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네. 더 많이 투자를 많이 창출하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더 많은 기업들을 투자하다 보면 더 파이가 커지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10%와 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저하시키고 세율이 높다 보면 뭘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저하가 돼요. 그럼 그쵸. 파이가 또 줄어들어요. 네. 네. 그 줄어든 파이에서 65%를 내는 것과 파이가 커진 상태에서 10%의 세금을 내는 것. 과연 어떤 것이 네. 정답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샘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까지 얹혀져서 매각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남양유 같은 경우는 뭐 매각을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양답다. 남양답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그 남양유업의 창업자죠. 그 홍 회장께서 홍원식 회장이 너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이제 파동들이 있었잖아요. 네.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급하게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좀 회사 내부에 자신의 회사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양쪽의 말이 틀립니다. 그 창업자는 홍원식 회장 쪽 매도자죠. 쪽과 이걸 인수하려고 하는 컴퍼니의 얘기가 다른데 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홍원식 회장께서 회사를 팔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싫겠죠. 네. 왜냐면은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분유라는 것 자체를 처음으로 만든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갑질 사태 뭐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서는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외손이어 문제부터 네. 뭐 불가리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걸 쉽게 놓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가 뭐냐면요. 네. 그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은 네. 좀 간과했다 그래요. 아. 그러면서 계약을 쳐놓고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네. 네. 10억짜리 시세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5억에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더 알아보고 자체적인 실사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네. 네. 그러면서 그 한간의 얘기로는 우리 홍원식 회장 측에서 여러 그 로펌들을 지금 다니고 미팅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10%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줘야 되거든요. 네. 10%를 과연 버리고 다른 계약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할지 네. 뭐 여러 가지 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어요. 어쨌든 네. 명백하게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잘못을 한 쪽이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을 내면서 포기를 한다는 것도 또 자기의 권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네. 이 계약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들이 뭐라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이승희 평지국장님과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 또 유가 증권 시장 상황, 또 암호화폐 이슈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블록체인 나우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그 전에 투자 고지하고 넘어가야죠.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시청자분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좀 이따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